공동주최 기조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경영경제학회 조현대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특히 오늘 축사를 해주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김방훈 제주도 부지사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문상 교수님과 박수영 교수님, 그 다음에 토론을 해주실 유선희 박사님, 장호석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능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 발표가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시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예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좋은 논문 발표, 그 다음에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이 기경학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제주도에서 기경학회를 또 개최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정말 남다른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이 훌륭한 학예 기경학회 컨퍼런스를 제주도에서 이렇게 개최해 주시고, 또 우리 스태피와 같이 이 플래너리 세션을 열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조현대 회장님의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공무에도 이렇게 우리 기경학회에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신 김방훈 제주 부지사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좋은 주제로 기경학회를 빛내 주실 예정인 서강대학교의 박수용 교수님, 그리고 우리 키스대의 김문상 박사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새벽에 6시 반쯤 그 능률협회에서 하는 뭐 4차 산업혁명의 규제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을 하고 또 부랴부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주제가 오늘 플래너리 세션에서 하는 거와 아마 유사해서 굉장히 또 마음에 깊이 담아둘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 터미놀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특히 기술 혁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와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경학회에서 이런 주제로 다뤄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많은 우리 학계에 관련되는 분들께서 회원님들 오셔서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학교에 대학원 과정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갔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뭐 날씨도 저는 비가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비도 이미 그친 것 같고 내일은 또 개인다라는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경학회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컨퍼런스 한다니까 날씨도 이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좋은 의견들 많이 모으시고 앞으로 또 이 기경학회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분야의 학문적인 어떤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학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축하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도청 김방훈 정무부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6년 기술경영경제학과 학회 학술 대회가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기술경영경제학회 조현대 회장님 그리고 제주를 우리 찾아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정국 원장님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과 또 발표를 해주실 분들이 계신데요. 예,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는 매년 이러한 학술 대회를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기술 경영 전략 연구 등 시적절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토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근본 학예 학술 대회에서는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우리의 핵심 기술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 대응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두뇌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우리 삶의 시작이 되고 있으며 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파국 대국을 통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4차 혁명이 몰고 올 그 쇼크를 강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사이버와 현실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머지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들이 융합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생활상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사물 인터넷과 비컨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광 등 자연과 미래 산업이 맞물린 제 4차 산업이 생활 방식을 제주도가 먼저 체험하고 이를 한국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30년까지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탄소 없는 선 제주를 만들려고 대담한 도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비전은 실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연구 토론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우리 국가와 기업이 4차 산업의 흐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기술경영경제학회에서 정말 학술 대회를 거듭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머무시는 동안 좋은 보람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학예학술대회 기조강연회가 알찬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학회 개최를 축하해 주신 제주도청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문상 센터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문상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광주 가게 온 록이어서 좀 이번 주까지 써야 되는 키스트보다 직함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걸로 부탁을 드렸고요. 융합기술원에 아마 헬스케어 로봇 센터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제주는 올 때마다 참 좋은데요. 그 학회의 성격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그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꿔왔던 3차 산업혁명 뭐 이런 데서 왔던 우리 제조업 분야에서 보면 그 생산 기기들을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만들어서 양질의 데이터를 이제 구축할 거냐. 그다음에 그 구축된 데이터를 어떻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거로부터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 뭐 AI 같은 것들을 잘 써서 그걸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경영하고 그런 것들이 서비스화에 어떤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학회라는데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래기술혁명인데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이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미래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몸체인 로봇까지의 얘기로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 중요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로 연결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고요. 결국은 오늘 얘기는 뭐 최근에 그 알파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로봇과의 연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오고 이게 결국은 미래에 어떤 모습까지 될지 정도로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제가 만들고 있는 로봇들 재밌는 졸리시지 않을 정도의 동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5판을 붙었는데요. 5판을 붙었는데 제 입장에 봤어도 이세돌 구단이 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고도 기술자들이 만든 거고 기존에 있는 기보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잘해야 얼마나 잘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여기 우리 박수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기존의 AI 인공지능의 기술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로봇에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수준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길이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4대1로 졌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썼던 컴퓨팅 파워라는 게 CPU가 1022개란 말도 있고 또 1920개란 말도 있는데요. 이거를 병렬로 연결해서 필요한 만큼 이거는 이제 병렬로 증가시키면 원하는 시간을 맞출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그다음에 GPU도 256개를 써서 계산 파워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스피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는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나왔는데요. 파워가 엄청나게 그것의
충격이 굉장히 파워가 굉장히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바둑의 경우의 수를 커버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로는 며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수 두는데 뭐 10에 70 몇 승인가요? 뭐 하여튼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기존의 AI 기법으로 하나씩 해서 옵티멀한 수를 찾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 딥러닝이라는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그래서 판세를 보듯이 그 컴퓨터도 그 수많은 기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체의 판세를 그러니까 뭐 포석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책망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런 딥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기술들이 추가가 된 겁니다. 하여튼 이 기술들이 기존의 그 AI 쪽에서 하던 계산 시간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기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둑의 기보가 뭐 몇십만 건, 몇십만 건 정도 있을 텐데요. 수백 년 전서부터의 기보들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죠. 데이터가 깨끗하면 사실은 컴퓨터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세돌 구단의 그 패가 패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컴퓨터가 그 바둑을 이겼다라는 게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그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알파고가 명예구단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그 심볼릭하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앞이 더워서 제가 옷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박수영 교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아마 언급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간략하게 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만든 지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들을 뜻하고요. 튜링 테스트부터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1956년에 첫 번 그 개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인공지능 대 강인공지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계산 파워의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뭐 수많은 데이터들의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걸로 하는 것이고요.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뇌구조를 닮아가고자 하는 학습 능력을 닮아서 인간처럼 그 지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두 번째는 뭐 실험실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컴퓨터도 만들고 하는 노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 얘기하는 건 다 약인공지능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팅 파워와 거기에 수반하는 그 AI 기술과 그다음에 그 막대한 빅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만들어가는 인공지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교수님도 이런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게 두 번 있었다 그래요. 80년대 한 번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돈도 많이 받고 연구개발도 상당히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결국은 80년도쯤 되니까 정부 돈 주는 사람들이 야 이거 쓸데없는 거다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컴퓨팅 파워의 한계가 눈에 보일 정도의 뻔한 얘기였고요. 그 핸들링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데이터를 모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딩 다 끊기고 하다가 1990년도에 2차 인공지능 겨울이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이나 이런 그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컴퓨팅 시스템을 5세대 컴퓨팅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럽니다. 이때 이제 신경망 이론이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 어떤 효과를 보는 데는 실패를 한 것이죠. 그것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들의 기반이 빅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최근에 들어와서 한 10년 전서부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딥러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한 군데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정점을 최근에 들어와서 그 바둑으로 보여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의 기보가 수십만 건인데 이거를 알파고가 이용을 한 것이고요. 한 군데 모아서 빅데이터에서 거기서부터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뭐 불가능할 걸로 보였던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거는 바둑을 이길 정도면 야 이런 분야가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들을 얻은 것이죠. 뭐 그 최근에 나타나는 게 이제 뭐 그 알파고 때문에 사실 더욱 부각된 것도 틀림없는데요. 뭐 국내에도 로봇어바이저라는 회사가 있고 금융 쪽에서 굉장히 그 좋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당연한 것이요. 금융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모아져 있는 것이 이 데이터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수많은 그 뭐 리소스들이 뭐 투자에 관련된 거,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손쉽게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뭐 그 홍콩의 뭐 아이디어 같은 데는 이런 펀드 투자하는 거를 AI 기술들하고 자기네들의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들을 합작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 성공률이 높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분야가 이제 의료 분야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의사들이 하는 작업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에서 암을 찾는다든지 뭐 병의 증상이 있었으면 그로부터 치료 방법을 찾는지 하는 것들이 결국 빅데이터에서 어떤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IBM 같은 데가 IBM 왓슨이 이런 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고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붙기 시작했고요. IoT 기기들 뭐 차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붙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의료 쪽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인 자동차 분야도 일어나고 있고요. 무인 자동차의 기본 개념도 똑같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구글 같은 데서는 그 무인 환경에서 어떤 뭐 환경에서 그 무인 자동차를 돌리고 있는데요. 원하는 건 빅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실수를 안 하겠다. 안 하는 그 데이터를 쌓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들을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면 틀림없습니다. 뭐 시작은 아마 뭐 그 고속도로나 뭐 이런 데서 화물 운반하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할 텐데 결국 언젠가는 10년이건 20년이 걸리면 잘 정비된 도로에서 우리 생활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결국 그 4차 산업혁명 이슈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그 이제 CNC 만들고 뭐 그 로봇 들어가면서 그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야, 이 데이터들을 잘 묶어서 빅데이터하고 하면 굉장히 다른 서비스가 일어날 것 같다는 데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얘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뭐 여기 그 한 군데서 KT에서 만든 데이터에서 제가 실어봤고요. 여기 읽어보시면 그 이해하실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산업이 늘어날 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로봇과의 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가 사실 더 무서운 파워풀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드웨어를 장착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 서비스, 뭐 무슨 아까 얘기한 증권 거래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쪽 분야고요. 결국 이게 우리 생활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거는 하드웨어하고 붙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이슈들이 생겨날 건 틀림없고요. 로봇이 지금 점점 그런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은 뭐 다보스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원래 개념 자체는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이거를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거고, 한국은 특히 이제 알파고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적인 거하고도 많이 이제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 정의라는 것은 그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 혁명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산업 기기들 이런 것들을 지능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모여서 빅데이터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와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고요.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가능해진 거죠. 근데 알파고 보니까 진짜 가능해진 걸 느낀 겁니다. 사회 전체가 이제 뜨거워 그러면서 이거 뒤처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케이스고요. 유럽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데이터 컬렉션, 빅데이터화, AI를 접목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게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생활 전반에 이게 같은 컨셉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로봇과 붙으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로봇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AI 기술들이 그 어떤 기존의 산업들, 뭐 금융, 의료 이런 데 하면 뭐 인건비도 줄이고 그 실수도 줄이고 정확도도 높이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어주는 건 뭐 명확한 일이고요. 근데 더 큰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과 붙으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들이 창출될 겁니다. 뭐 요즘은 굉장히 적은 분야에서 로봇들이 활약하지만 이제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그 AI와 그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 딥러닝 기술들이 그 어떤 기존의 AI 분야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로봇 기술도 이젠 뭐가 되겠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 머리에 해당하는 지능 문제거든요.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겠느냐, 뭐 음성 대화를 하면 몇 프로의 애큐러시를 가지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슈들이 로봇의 가장 주된 이슈인데 AI 기술 발달하면서 그 문제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당연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아주 발빠르게 엄청난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정부에서 투자를 꽤 하기 시작했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워낙 덩치가 큰 나라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돈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어로봇이라 그래갖고 그 제조업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 시스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군사, 우주항공 뭐 이런데 로봇을 투자하는데 돈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그 변화를 민간 쪽에서는 주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자기네 그 새로운 서비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생태계, 구글이 갖고 있는 생태계는 뭐 엄청난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하드웨어를 넣겠다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들을 다 M&A 인수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네 그 네트워크망에 물릴 그 하드웨어 본체들을 뭘로 할 것이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4, 5년 전서부터 로보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커다란 그 EU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들이 시작을 됐고요. 여기는 이제 인간과 로봇 간의 아주 원천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돈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을 이해하고 뭐 로봇이 어떤 서비스를 하면 뭐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생기고 하는 쪽에 상당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뭐 유럽의 특성상 어떤 또 EU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하고 뭐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원천 기술 쪽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 기술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센 나라인데요. 나는 좀 뭐 일본은 좀 그 국가적인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뭐 좀 이상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서비스하고는 잘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업으로는. 근데 돈은 엄청나게 집어넣고 있고 기업들도 많은데 세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령 국가고 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로봇 시스템에 최근 몇 년 전서부터 새로운 돈들을 아주 펀드를 만들어서 국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중국은 뭐 중국 나름대로 뭐 그 로봇 시장이 자기네 뭐 10대 뭐 무슨 새로운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산업 현황은 발빠르게 높아져 가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시장도 꾸준히 증가를 하지만 그 서비스 로봇 시장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달라진 거는 그 가장 발목을 잡았던 몇 가지 문제들이 로봇 쪽에서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산업이 되겠느냐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왜 어떤 문제냐 하기 전에 지금 기존에 있는 형성된 시장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쓰는 이 아이로버사의 그 척후병 로봇인데 미국 군대에서 지금 뭐 몇만 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척후병 대신 던져주면 지가 가서 이렇게 하는 로봇인데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시장을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빈치라 그래갖고 복강경 수술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국 회사고요. 이것도 다르파에서 펀딩한 기술 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큰 시장이 있고 또 하나 시장은 이제 재활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로크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로봇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청소 로봇. 이 정도의 시장들이 로봇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혹은 우리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이 정도 시장이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장 갖고 들어올까를 고민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프랑스 회사를 인수해서 소프트뱅크에서 자기네 네트워크망에 싣기 위해서 페퍼란 로봇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게 산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주 재미있는 뭐 엄청난 1조 5천억인가 돈을 여기다 때려 넣었는데 이게 진짜 이 시장을 소프트뱅크가 리딩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지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는 이 시장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아까 왜 뭐가 달라졌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인식 기술들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한 뭐 70%, 80% 정도 인식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90%, 97%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은 사실은 빅데이터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에 음성 인식하는 게 결국은 한 군데 다 모여서 거기서부터 학습을 통해서 이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거의 딥러닝 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성공률이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생체 인식 기술들이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도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뇌파, 감정,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IoT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로봇이 할 수 없는 많은 분야들을 커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컴퓨팅 파워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에서 쓰고 있는 그 뉴로시메틱 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싼 칩들을 병렬 연결을 해서 컴퓨팅 파워를 무한히 올리는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뭐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이런 것들이 어떤 모든 인공지능의 그냥 뭐 가장 표준적인 시스템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굉장히 싸게 뿌려갖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네 시스템에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고 이 산업은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면 지능 로봇 산업의 현실화라는 게 결국은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서 그 인식률이 혁명적으로 좋아졌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목을 잡았던 센서들이 굉장히 싸졌습니다. 뭐 키넥트라 그래갖고 뭐 MS에서 나온 것도 뭐 20만 원, 30만 원이면 지금 만들어서 붙이고 있고 인공지능 칩이 나와서 CPU 값도 엄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들이 기반이 돼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 구글 같은 데는 자기네 생태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빅데이터화 처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이 로봇 산업을 가로막았던 장애들이 다 제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폭발적인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5년 전,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예, 제가 만들고 있는 로봇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두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몇 가지 로봇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얼굴을 갖고 있어서 감정 표현이 가능한 로봇인데요. 구간절을 통해서 이적 보행을 합니다. 이 분야,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로봇입니다. 지능 로봇 사업단에서 개발된 마스터 로봇 휴보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로봇 기술에 대해서 질문들을 꽤 받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나 휴대폰 이 산업의 세계적인 위치하고 비슷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연계가 돼야만 로봇 산업들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선생님으로 호시스 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한번 꼭 안아주시나요? 이렇게 폼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너무 포장포장. 네, 이건 제가 간단해요. 4년 전에 만들어서 감사해요. 악세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자, 요거는 이제 그 네로라는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로비 같은데 오면 손님 맞이하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로봇인데요. 이제 여기 저를 닮은 얼굴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하는데 사실은 얼굴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성적으로 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표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로봇입니다. 제가 이 로봇을 작년에 저 상해에 가서 한번 전시를 한번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노래 틀어주니까 깜빡깜빡 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몇 대씩.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의학기술로서는 이 치매를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실버시라는 로봇인데요. 치매를 예방해주는 로봇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쓰고 있냐면
노인들 그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의 훈련, 뇌훈련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옛날 달걀처럼 오동통한 몸매에 방끝 옛날 로봇이고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앙증맞게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데요. 로봇 팔의 동작은 노인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게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로봇이 밟고 만들어서요. 지나간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노인들이 미로 재미있게 게임은 기억력 보기엔 훈련하고 쉬워도 뭐 하는 훈련으로 기억력과 쓰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로봇이 먼저 길을 재미있기도 보여주면 하고 좀 더 해봤기도 해봤으면 이것도 좋겠고 노인들 굉장히 좋아해서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머릿속에서 이게 여섯 일곱 막 군데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을 설치해서 돌아가고 느꼈어요. 있고요. 덴마크에 잘 있는 군데 보셨나요?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을 네,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결혼 비슷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에 질문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AI와 로봇 세상이 되면 우리 일자리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자리 당연히 변할 거고요. 작년 다보스에서도 뭐 10년 안에 아마 지금 있는 직업의 한 반은 없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뭐 10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뭐 50년 전에 우리가 알던 직업들은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요. 뭐 무슨 리어커 끌고 다니는 사람 뭐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화물차 운전수 뭐 교수도 없어질 직업이라고 그러고요. 뭐 증권거래사 의료인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없어질 건데 또 그만큼 또 많은 직업들도 생겨날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숫자보다 생겨날 숫자가 좀 적을 거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AI를 배격하거나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뭐 저 현대자동차에 보면 저 인더스트리얼 로봇이 지금 뭐 거의 10,000대 수준에 아마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10,000명의 용접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로봇을 안 썼으면 현대자동차 망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이 떨어졌을 거고 고용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결국 그걸 뭘 시사하냐면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조류를 못하면 결국 나라 전체가 떨어질 것이고 짭은 더 없어질 것이고 이것을 리딩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겁니다. 또 하나 많이 재미있게 얘기되는 게 이제 기술적 특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도대체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걱정을 하는데요. 이 레즈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특이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45년인가요? 뭐 그때쯤 되면 어떤 이런 융합적 기술들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윤리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 복제를 허용하듯이 어떤 그 적절한 윤리적 잣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무삼 교수님. 질의응답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배정돼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라는 주제로 박수영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 이어서. 뭐 제목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이렇게 했는데 이미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김문삼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 외에 이제 다른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IT를 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그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이제 잠시 이제 그 IT 쪽에 이제 정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IT 산업을 좀 일으켜라.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원장으로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학교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은 그 우리나라 IT 기업들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원장으로 있으면서 좀 집중했던 것은 우리가 이게 IT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진흥시켜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 IT 산업 자체를 자꾸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은 만약에 IT 기반의 여러 가지 융합이 자꾸 일어나면은 IT는 같이 그냥 스스로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했던 것이 뭐 또 그 시대
그 이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융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과 IT의 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IT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 그래서 뭐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조류를 잘 분석해서 조류에 따라서 잘 항해만 하면은 그 기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무인 그 항법, 그 무인 자동차 나오신 이제 무인 조선, 뭐 이런 쪽 그다음에 그 선박 안에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 뭐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은 지금 저렇게 조선 산업이 어렵다는데 뭐라도 건져서 우리가 할 만한 게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 조선 산업에서 그 당시에 볼 때 IT는 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우조선 이런데 그 회장님이나 사장이 봤을 때 IT 담당자는 그 임원회의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뭐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배 만드는 거는 다 중국한테 뺏기더라도 조선의 무슨 IT 융합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또 나름대로 뭐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런 맥락하고 사실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뭐 산업혁명의 그 흐름 뭐 이런 거는 다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사회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뭐 1차, 2차, 3차, 4차 얘기했지만은 저는 크게 보면은 일단 기계혁명, 이 기계 기술의 어떤 혁명이 이제 1차 산업혁명의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증기기관이라는 여러 가지 기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전기가 같이 합쳐지면서 매스 프로덕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간의 수공업의 모습이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매스 프로덕션을 가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가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전에 있던 영주 계급 뭐 이런 사회의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또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제 은행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아마 이제 그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난 그런 혁명이라고 보면은 이제 70년대 후반서부터 일어나서 이제 3차, 4차에 연결되는 그런 혁명의 모습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컴퓨터라는 그 컴퓨터 기반의 어떤 IT, 이 IT 기술이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갖다가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서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때 기계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 시대의 어떤 IT 기술 기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이 산업의 질서가 잡히는 산업이 그 혁신적으로 바뀌는 이제 이러한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뭐 그런 IoT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의 그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아까 이제 김문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긴장해야 될 것은 그 1,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산업혁명의 물결을 잘 탄 그 개인과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이전의 것을 고집했던 개인의 차이는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공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잘 살게 됐고 그것을 거부한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역사적으로 그 디라이트 운동인가요? 그래서 막 기계를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저놈들이 우리를 그 직업을 뺏어간다서 그렇게 그 거부했던 그 개인들은 결국은 그 또 공장 노동자로 추락하고 뭐 이런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런 산업혁명의 파고를 잘 탄 나라와 타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북유럽 중심의 국가들, 그래서 거부한 남유럽의 국가들이라든지 또 아시아도 사실 산업혁명의 파고를 못 타서 오랫동안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일본은 그 당시에 다시 그걸 이제 탔고 하여튼 그런 어떤 이 혁명 시대의 어떤 변화의 물결을 잘 탄 개인이나 국가 또 못한 개인이나 국가가 결국 20, 30년, 5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혁명의 시대,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이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타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좀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까 뭐 이런 제파디나 뭐 이런 얘기들 뭐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이제 의료 상담도 해주고 진단도 뭐
지금 그 왓슨 컴퓨터가 뭐 백내장 같은 거는 사람보다 더 진단율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식 서비스, 지식 노동을 이제 컴퓨터가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이제 1, 2차 산업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기계가 대처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지식 노동력, 지적 능력을 이제 컴퓨터가 대처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 소위 말해서 이제 화이트 칼라의 혁명이다 그럽니다. 이 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큰 위협을 받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하나의 모습은 소위 말해서 공유경제입니다. 이게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IoT 모바일, 소위 말해서 커넥티비티 세상이 되면서 이제는 피어 투 피어, 직접 당사자 간의 직거래들이 가능해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경제 모습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이제 공급자가 있으면 그 공급자의 것을 갖다 모아다가 어떤 중개자가 잘 가지고 이제 또 필요한 수요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택시도 그런 거 아닙니까? 택시 회사라는 그 중개자가 있어가지고 기사들 다 불러 모아서 택시 가지고 해서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버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하고 그것이 필요한 수요자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럼 중개자 역할을 했던 그런 조직들,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큰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편리한 것이고 또 제공하는 제공자도 그전에 얘기치 못했던 그런 수익들이 생기고 이런 모습이죠. 아까 대학 교수 없어진다 그러는데 정말 뭐 아주 없어지는 않을 테지만 대학도 좀 그런 문제입니다. 그 대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식 전달에. 근데 이게 바로 무크라는 거. 이게 이제 그 매시브 그 온라인 오픈 코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강의를 필요로 하는 한국에 있는 학생에게 직접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중개자 역할을 했던 대학이 이거 필요한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엄청난 변화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혁신적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접하고 있는 많은 분야에 의료, 교육, 뭐 산업, 뭐 이런 그 수많은 분야의 지금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례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그 보도스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 어딜 가나 보도스 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항상 보도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도 보고 읽고 뭐 이랬었는데 이 서점이 이 1994년에 아마존이라는 온라인 서점이 나오면서 결국 2011년에 이 보도스는 이제 파산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설립하면서 다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혁명이라는 거는 어떤 그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근본이 뒤바뀌는 것이 혁명 아니겠어요? 진화는 그냥 서서히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업의 핵심이 변하는 거예요. 보도스의 아마 그 CEO나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서점의 그 업의 핵심은 수많은 유통망을 관리해서 빠르게 적재적소에 그 유통망에다 책을 보급하는 것이 우리 이 서점 산업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온라인 서점이 나오면서 그런 유통망이 그 핵심이라고 자기네들이 그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깨진 것이죠. 유통망이 필요 없는 그런 이 책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변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래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데 이런 게 막 바뀌는 거예요. 뭐 비슷한 사례입니다. 블록버스터. 너무나 뭐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아주 대명사가 돼버린 그런 비디오 이 대여점. 이것이 이 그 스트리밍 그 넷플릭스라는 그 스트리밍 회사가 나오면서 결국 블록버스터는 2014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비디오를 갖다가 공급하는 이것의 핵심 바로 유통망과 적시적소의 그 영화를 그 비디오를 갖다 공급해주는 이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혁명의 시대는 혼란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막 앞뒤가 바뀌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한 5년
5년도 더 된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나오기 직전쯤 이게 아이폰이 90 몇 년인가요? 지금 연도가 좀 2000 예? 7년? 7년 8년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예. 지금부터 뭐 한 6, 7년 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삼성전자 그 이제 자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나오면은 삼성의 그 사장단에 이제 딱 처음 핸드폰 갖다 주면은 이분들이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닥에 확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 다음에 다시 통화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의 핵심은 바로 통신이잖아요. 통신. 그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통신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 핸드폰의 경쟁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막 떨어뜨려도 막 전화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핸드폰의 그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통신이 물론 필요로 하지만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뭐 깨지고 이래도 여기서 다양한 서비스만 제공해 주면 나는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핸드폰 누가 뭐 이게 얼마나 튼튼한가 뭐 이런 거 봅니까? 여기서 얼마나 내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그 핵심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비슷한 시기에 그 현대자동차의 그 모비스 말고 또 저희 그 트랜스미션 하는 그 자회사인데 거기 이제 자문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핸드폰 나오고 막 그 아이폰 나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분야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임원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이게 핸드폰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는 이거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동차가 그렇게 뭐 IT가 좀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건 영원히 불변하는 그분들의 백그라운드가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 임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전기차 나오고 뭐 구글에서 무인자동차 나온다 그러면서 과연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더 이상 그 자동차의 핵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굉장한 혼란과 막 이런 막 갈등 뭐 막 이런 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파악을 하고 이 시대의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빨리 변화하면서 적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냥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한 것인데 전 사실 예전에 제가 나이파 원장 할 때는 이런 단어가 다보스 포럼 전에 저희 디지털 혁명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또 핀테크를 말씀드리는데 핀테크가 뭐냐 뭐 복잡하게 뭐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뭐 합성어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핀테크는 그냥 4차 산업의 혁명이 금융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핀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의료 분야에서의 4차 산업 혁명의 모습 바로 메디텍입니다. 또 뭐 교육 분야 아까 말한 교육 분야에서의 4차 산업 혁명의 모습 에듀텍이에요. 뭐 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핀텍 뭐 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법률 분야에서의 4차 산업의 모습 러텍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그 학교에 돌아와서 어느 분야를 내가 조금 더 좀 한번 뭔가 기여를 해볼까 해서 이제 핀텍 분야에 제가 무슨 뭐 파이낸스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했던 융합의 모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핀텍 분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제가 또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경제 경영 교수님들 또 IT 교수님들 같이 해서 이렇게 연구원을 만들어서 뭐 자문도 하고 뭐 정책 참여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다음번에 바라보는 거는 러텍이에요. 사실 이제 법 분야, 법률 분야. 왜냐하면 다 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아까 알파고 얘기했지만은 이 법조문 이거 아주 클린 데이터거든요. 법조문과 판례들을 잘 해놓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바로 이제 그런 그 이 금융 상품을 갖다가 서비스해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사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데 법 어드바이저가 가능한 거예요. 변호사 서비스가. 저는 이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또 뭐라고 이게 뭐 기계가 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분들의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핀텍 분야에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핀텍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뭐 4차 산업, 새로운 신산업으로서도 산업으로 중요하지만은 핀텍 덕분에 금융 코스트가 다운이 돼요. 코스트 다운해. 아까 직거래 뭐 이런 거 하니까 은행에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아까 로보 어드바이서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금융에 대한 자산 관리에 대한 그런 그 자문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은행은 돈 많은 사람만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 수억은 있어야지 뭐 컨설턴트 불러다 야, 내 자산 어떻게 할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렴한 비용에 돈이 없는 대학생들도 자산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법소의 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슨 뭐 어떤 불합리한 이런 걸 당했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내가 뭐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이 로 어드바이서 하나 만들면은 그냥 무료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런 이 IT 기술이 밑바닥에 깔리면서 하여튼 많은 이 새로운 어떤 각 분야의 이 변화의 모습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핀텍에 지금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위 말해서 IT 강국이니까 우리가 금융은 조금 이 금융 분야에 있는 분들이 또 좀 상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어느 또 보고서에 한번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세계 80몇이다 이런 막 보고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도대체 금융의 이 실력이 있느냐 막 이런 챌린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IT는 그래도 좀 잘한다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 합성하는 이 핀텍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IT 기술은 정말 어떤 기술인가 이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IT 그러는데 저는 IT 기술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원적인 IT 기술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혁신적 IT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IT라는 것은 혁신적 IT 기술을 얘기합니다. 혁신적 기술. 근데 우리는 이게 믹스가 돼 있어요. 혼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적 IT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사실 지원적 IT 기술을 굉장히 잘해왔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이 전자정부 이게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장관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주민록 이런 거 띄고 하는 거 어디 안 가잖아요. 자동으로 하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모바일 뱅킹이 이런 거 제공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가지고 핀텍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혹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 업무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해서 그룹웨어 만들고 무슨 홈페이지 만들어서 정보 교류하고 DB 구축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지원적 측면의 IT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잘해온 건 사실입니다. 앞서 나가서 했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알파고로 대변된 어떤 혁신적 기술들 또 금융 분야면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혁신적 IT 기술 이거는 우리가 잘할까? 이거 약간 퀘스천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하는 것을 좀 약간 착각하고 이게 좀 믹스가 돼 있고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적 IT 기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지원적 IT 기술만 하다 보니까 이게 IT가 저도 원장할 때 맨날 IT 기업인들한테 듣는 게 우리 맨날 월화수 금금 맨날 밤새서 일해도 이윤도 안 남고 이런 IT의 열악함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노동력 기반의 IT 기술입니다. 그거는 그냥 그룹웨어 만들고 하는 거는 좀 전문대학 졸업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점심 때 얘기했지만은 그런 우리나라처럼 또 IT 회사 많은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은 IT 회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IT 업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신세계 IT 회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세계 INC라는 IT 회사 있어요. 농심도 IT 회사 있어요. 또 IT 회사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이 IT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은 다 IT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피스, 국민은행, 국민데이터 시스템스, 뭐 다 IT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어차피 IT는 다 필요하니까 외부에다 돈 쓰느니 그냥 우리 안에 식구끼리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IT 회사 하나씩 다 만든 거야. 만들기도 쉽잖아요. 뭐 자본도 별로 많이 안 들고. 근데 이런 어떤 지원적 IT가 이 혁신적 IT 기업들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사실 좀 막고 있다라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에. 이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로 뭐 하고 싶어도 여기에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다시 바꾸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게 좀 이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기반의 혁신적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대우조선 말씀드린 대우조선의 그 IT 최고 담당자가 임원회의도 못 낀다 그랬는데 사실은 대우조선이 만약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선산업을 하려고 했었으면은 사장님과 그 IT 그 담당자 같이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야, 새로운 기술로 우리 배를 완전 새로운 개념의 배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많은 은행에서 그 IT 담당 그 IT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은 다 저 밑이에요. 그리고 다 뭐 은행의 기획조정실 무슨 실 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하고 있잖아요. 뭐 투자 뭐 이런 쪽에. 그게 아니죠. 그럼 은행장도 항상 야, 새로운 기술에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은행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 사실은 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기업의 모습, 뭐 조직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제 그럼 핀테크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 핀테크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은행 업무를 IT 기술을 좀 더 편리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현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랜딩 클럽이라는 미국의 그 핀테크 기업이 있어요. 이 친구 여기가 이제 대출해 주는 그런 회사예요. 대출회사인데 벌써 뭐 설립한 지 불과 한 7, 8년 만에 한 5조 원 수준의 대출회사로 크게 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 왜 기존의 은행들도 다 대출 똑같이 하는데 얘네들은 뭐냐? 이 친구들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은행에다 돈 맡겨봐야 이자율이 별로 없잖아요. 1%, 2% 어떤 데는 이제 돈 맡기면 은행에서 돈 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금리가 낮잖아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은 아직도 은행 문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제2금융권이라는 그런 요즘 선전만 러시안 캐시나 이런 데들은 아직도 30% 이렇게 이자 내면서 돈 빌리고 있어요. 얘네는 단순해요. 그럼 너네들 돈 맡긴 애들한테 한 6% 이렇게 보장해주고 돈 빌리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한 20%에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다 좋잖아요. 야, 그러니까 잘 되죠. 그러면 은행은 왜 그런 거 못해? 은행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지만은 소위 말해서 새로운 혁신적 IT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왜 이렇게 이자율이 높느냐? 이 사람들은 리스크가 높은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이 신용이 낮으면은 이자율을 높이 물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의 기존의 신용평가 모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가 가진 돈이 얼마 있느냐, 담보가 있느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온라인상의 평판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 크레딧 카드를 밤에만 많이 써? 이 친구 좀 생활이 좀 별로 불건전한가? 이런 것도 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집이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좀 돈을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한 5천만 원 필요한데 은행 가면은 은행에서는 야, 너 담보가 뭐 있어? 너 작년에 매출 얼마야?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친구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 중국집이 좋아요 수가 막 올라가고 있어? 이거 장사 잘 되겠네? 그럼 그만큼 신용도를 높여주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 대출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도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크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해외 송금인데 해외 송금을 우리 해외 송금할 때 돈 꽤 많이 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환치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다 돈을 갖다가 뭐 1,000만 원 보내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누군가 보면은 또 한국에다 또 1,000만 원 보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퉁치면은 국내 송금으로 그냥 거의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다 파악해내느냐? 이게 이제 모바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돈을 다 모으면은 액수들에서 이 사람 한 10사람 몫이 다 합쳐지면은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게 유럽에서 아주 굉장히 특히 EU 국가들이 이 국가 간의 그 이 잡의 막 이동이 많은데 은행들은 아직도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아이디어와 기술 가지고 가능한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이 핀텍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 로봇 어드바이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 피도르 은행도 이게 이거 인터넷 뱅크인데 이 피도르 은행의 고객들이 상당히 모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마치 그 페이스북 우리 소식을 전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금융의 그런 그 소식들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바로 피도르 은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젖세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올려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 댓글을 내가 좋아하고 올라가면은 막 은행 이자도 막 바꿔주고 이러면서 사람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은행을 갖다 사용하게 하고 뭐 이런 커뮤니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은행입니다.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그 기업들이 다양하게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핀테크 분야는 좀 매년 한 3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에 반면에 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초기 단계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도 좀 사실은 이제 규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은 비즈니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핀테크 산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 핀테크 기업들이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되고 이거는 뭐 여기 계신 분, 이게 은행 쪽에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 은행들이 좀 더 오픈해서 핀테크 기업들과 좀 더 협력. 이게 자꾸 서로 은행은 핀테크가 마치 그 본인들의 뭐 그걸 갉아먹는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약간 적대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야 된다. 오픈 이노베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 외국의 큰 기업들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노베이션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이노베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도 그런 핀테크 기업들을 갖다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하면서 은행 서비스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보더스가 사실은 그때 아마존을 사줬으면 보더스는 지금까지 엄청난 기업을 컸을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우습게 본 거잖아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일의 방식이 어떤 지원적 IT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 4차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혼돈의 사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각 분야를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금융 분야에서 이런 혁신의 모습이 핀테크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뭐 좀 그냥 요즘 이렇게 세상을 좀 보면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뭐 알다시피 우리가 참 정말 어려운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한강의 기적 이게 너무 뭐 하지 않아도 뭐 말씀드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메가더 장군이 53년 전쟁 끝나고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고 일본 정부 보고서에 하면 한국 경제는 인구의 과잉, 자원의 부족, 공업의 미발달, 군비 압력, 정치 졸렬, 뭐 단어, 민족 자원의 약체, 행정 능력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절망적이다. 뭐 이런 대한민국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말 그 동안에 우리 이 선배님 세대들, 아버님 세대들에서 우리가 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저 요즘 좀 걱정들이 많습니다. 뭐 아까도 뭐 저희 요즘 모이면은 그런 걱정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오고 있고 미러클은 끝났다. 뭐 우리는 지금 너크레카의 신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사실은 중심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제조 산업을 2차 산업을 굉장히 잘 해왔는데 여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뭐 좀 이러는데 그럼 우리가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제조 산업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가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우리 불안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어렴풋이 제가 이제 지금 그 원장으로 있으면서 뭐 이런저런 또 분들 만나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 혁신적 IT, 4차 산업에 걸맞은 혁신적 IT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술이 없어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일부분, 이건 뭐 큰 건 일부분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디지털 혁명 시대에 어떤 대한민국이 먼저 앞서서 체험하고 뭔가 앞서서 도입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시범 국가? 이거 실험의 장하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마루타냐 이런 어떤 선도 국가가 좀 우리가 먼저 체험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자동차 먼저 돌아다니게 해보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뭐 원격 의료도 우리가 먼저 해보고 핀테크도 앞선 기술 먼저 적용해보고. 근데 이러면 그 좋은 것이 말이죠.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막 외국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도 항상 고민이 이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미국같이 큰 나라에 이걸 적용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IT 인프라도 좋고 얼리 어댑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만 극복하면은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그 이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가면은 2년 앞선 세상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그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걸 잘 타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 그러니까 혁명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R&D가 굉장히 들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써보는 거는 사실 디시전의 문제거든요. 합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뭐 제안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